한국의 기업들이 전부 철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인도는 단 3개월도 못 버틸 것이다. 인도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도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에 들어간 이후 결국 삼성은 공장을 철수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통계청에 의해 삼성이 철수한 뒤 인도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된 이후 그렇게나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던 인도는 급하게 한국으로 외교부 관계자까지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아지시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력도 짧다는 제 단점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은 아직도 신분제가 모호하게나마 남아있는 인도 사회에서 상류층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 매우 높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 가문의 후계자로서 새파랗게 젊은 나이임에도 외교부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모님이 주신 기회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노동자들이 한국의 삼성 공장에서 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쟁이 뭐가 좋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진정한 기회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발견되는 법이거든요. 만약 외교부 관계자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 인도의 편을 들며 강경하게 나간다면 인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게 분명했고 이건 제 존재감을 보여줄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욕하며 인도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제게 매우 신나는 경험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외교부 관계자로서 만났던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지만 그래도 외교부 관계자였던 저는 중국 관계자들과 최소한의 소통은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완전히 자신들의 속국 취급을 하며 개발도상국 수준도 아닌 거의 빈민국으로 묘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인도와 중국이 지정학적인 문제나 국제정치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때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중국 관계자는 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한국의 입장을 일축했고 심지어 가난하고 기술력도 없는 한국은 중국의 눈치나 보며 살아갈 뿐이라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끊는다면 한국은 그대로 멸망할 게 분명하므로 후진국 한국은 발언의 기회조차 없다며 비난을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한국가를 대표해서 온 관계자들이 남의 나라를 쉽게 비하하는 것을 보고 중국인들은 정말 책임감도 없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면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무시를 하는 건가 싶어 약간의 한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한 국가가 인도에 공장을 짓고 수많은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니 저는 한국에 대해 열등감과 질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분명 인도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며 노동력을 제공할 정도로 수준 낮은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인도에서 각종 진상짓을 일삼기도 했기에 저는 한국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현재 인도 언론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인도의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영상들을 다룬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인도의 신성한 불교 사찰이나 유적지 등에서도 거리낌 없이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더라고요. 물론 인도인들도 길거리에서 볼일을 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최소한 유적지의 볼일을 보지도 않고 나름의 정해진 구역에서 대소변을 보곤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길거리 한복판이나 번화가에서도 대놓고 바지를 내려댔는데요. 이건 명백히 인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분명했고 또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저는 이런 수준 이하의 국가가 잘 사는 국가일 리는 절대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갖게 되었고 삼성 하나에만 의지하는 불안정한 국가인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국가가 인도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인도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며 파업까지 하게 하다니 이건 외교부 관계자인 제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무척이나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파업 중인 인도 노동자들을 찾아가 격려해주기도 했고 한국이 인도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전부 인도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인도의 저렴하고도 질 좋은 노동력이 아니라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게 분명했고
결국 인도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제 강력한 주장에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내 파업이 길어지자 인도 공장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굉장히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기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공장을 철수한다면 그건 인도에게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삼성도 상당한 타격을 입는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삼성이 이런 감정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삼성이 칼을 빼든 이후 저는 이런 삼성의 결정에 당황하고만 있을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에서는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국가 괴멸급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고 인도는 반드시 삼성을 잡아야 한다며 뒤늦게 외교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언제는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저처럼 손 놓고 구경할 때는 언제고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뭘 어찌할 수가 있다고 이러는지 저는 인도 정부의 대응에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외교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인도 정부 관계자가 해온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제 생각보다도 인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삼성 공장에서 임금을 받는 인도 노동자들만 해도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수십만 명입니다. 심지어 삼성 노이다 공장만 해도 7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삼성 공장이 인도의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성 공장이 지어지기 전 이곳들은 전부 허허벌판의 논밭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공장이 들어오면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생겨났죠. 또한 삼성 공장의 원자재, 포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물류, 운송 및 현지 공급업체도 죄다 망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인도의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삼성 공장에서 해고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삼성 공장 덕분에 파생된 일자리까지 전부 사라질 것이고 이건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통계청에서 조사해본 결과 이러한 지역 경제의 붕괴는 인도 전역에 퍼지며 결국 한국의 기업들이 철수하기만 해도 인도 GDP의 8%가 하락하는 그야말로 경제 붕괴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2020년 전염병 사태 때문에 삼성 공장이 일시 가동 중단된 이후 인도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지역민들은 일을 하지 못해 지역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경제 붕괴는 도시 곳곳으로까지 번지며 인도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까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의 철수는 그야말로 영구적인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의미하므로 그 여파는 훨씬 더 가혹할 테죠. 또한 한국의 삼성만 해도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인도 사업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큰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삼성이 철수한다면 다른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까지 인도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고 결국 인도에 투자된 자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수백억 달러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도 산업통상진흥부에 따르면 삼성이 빠져나가는 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철수는 연간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신뢰 상실에 따른 자본 이탈은 인도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본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절대로 되찾아올 수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자본은 인도의 대체제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에 흘러가겠죠. 즉, 삼성의 철수는 결국 인도의 국가 붕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당신들 외교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외교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책상 앞에서 펜대나 굴릴 시간에 인도의 경제 붕괴를 좀 막아보란 말입니다. 그의 주장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니 이건 한국은 가난하고 존재감도 없다던 중국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인도 정부도 한국의 간을 보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었으면서 일이 터지자 모든 독박을 외교부에 씌우려고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아무튼 이건 국가 재난급 위기 상황이 분명했고 결국 저는 직접 한국의 삼성 본사로 가서 삼성을 설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저만의 전략이 존재했죠. 그건 바로 위기일수록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전공법을 쓰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강력한 기업이라는 건 인정하겠으나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는 삼성에만 의지하는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인도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꼴을 보면 이런 나라가 부유한 선진국일 리는 절대로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후진적이고 가난한 면모들을 포착하고 이런 가난한 한국임에도 삼성까지 인도를 나간다면 생산력에 문제가 생긴 한국은 훨씬 더 가난해지며 결국 경제붕괴에까지 이를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의 공장 철수는 한국과 인도 모두에게 큰 피해로 작용할 테지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한국이 잃는 게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그야말로 겁을 줘서 삼성 공장 철수를 막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견에서 삼성 공장 철수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낸다면 저는 막대한 지지를 받으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파견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으므로 저는 국비로 파견을 가는 게 아닌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가난한 국가임이 분명했기에 물가가 거의 인도 수준으로 저렴할 것이 분명했고 저는 사비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얻을 게 많았기에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서울에서 저는 곧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배에서 엄청난 신호가 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신호임을 직감했고 필사적으로 화장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인도에서나 상류층이었지 한국에서는 그저 한국어도 전혀 못하는 외국인일 뿐이었고 당연히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경우 인도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상류층이라고 해도 인도에서는 공중 화장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나름 외교부 관계자로서 외국에서까지 이런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체면을 지키기엔 제 안에 악마의 덩어리는 금방이라도 세상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이 사정없이 출구를 향해 노크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다 바지까지 전부 버리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해 근처의 숲을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도 똑같이 인도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곤 하고 또 이런 교양 없는 한국이기에 한국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공중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는 국가임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필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침내 바지를 벗는 순간 저는 웬 한국인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치 야밤에 집을 털다가 주인을 마주하게 된 도둑처럼 순간적으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파로 금방이라도 나올 것만 같던 지옥의 덩어리들은 일시적으로 쏙 들어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 여자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거의 원시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마치 유치원생에게 교육을 해주는 유치원 교사처럼 저를 어르고 달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며 영어로 말을 건네왔거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에 볼일을 보는 게 불법이고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죠. 한국에서는 눈만 돌리면 공중화장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능숙하게 화장실로 안내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그녀가 이곳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나 절박했던 화장실에 입장할 수 있었고 단 3초 만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한 볼일을 처리한 저는 그제야 화장실의 전경이 눈에 들어와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 공중화장실은 무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 화장실에는 상류층인 저희 집에도 없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데는 맞춤형 수온과 좌석 온도까지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화장실 칸은 사용 후 즉시 활성화되는 자동 탈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그렇게나 묵혀뒀던 지옥의 덩어리들을 배출했음에도 아무런 악취도 맡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몇 없는 공중화장실에서도 뭔가가 부패하는 냄새가 사정없이 올라오기에 사람들은 그러한 악취를 맡기 싫어서라도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볼일을 보곤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무료 공중화장실임에도 놀라운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화장실은 모션 센서 기술을 통해 모든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었고 덕분에 극강의 위생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터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터치리스 수도꼭지,
그리고 모션 센서를 통해 인식되는 비누 디스펜서와 핸드드라이어 등 인도에서는 5성급 호텔 화장실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구비되어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화장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정말로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화장실에 이렇게나 많은 투자를 할 리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제가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던 인도 길거리에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동아시아인들이 정말 한국인이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이 정도의 화장실 인프라를 보니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런 수준 낮은 행위를 할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에서 나온 뒤 저를 도와줬던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녀는 제가 다시금 길거리에 대변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휴대폰을 낚아채서 별도의 지도 앱을 다운로드해 주었고, 이내 지도 앱의 화장실을 검색하면 근처에 있는 수많은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며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정말로 한국에는 눈만 돌리면 공중화장실이 존재했고, 아무래도 그녀가 제게 곧바로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준 건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화장실 인프라와 어디에서든지 빠르게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이로운 시스템 덕분인 듯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설마 이 모든 화장실에 제가 봤던 비데와 모션 센서 시스템이 전부 구비되어 있는 거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 여성은 무슨 그런 것 가지고 놀라냐는 듯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당연하죠. 심지어 당신이 다녀왔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치고 그다지 시설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요. 한국의 웬만한 공중화장실에는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고, 스마트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통해 비누와 휴지 등의 소모품 재고와 청소 여부까지 자동으로 파악하고 담당 직원에게 알림을 보내주고 있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장실을 두고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려고 하다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수치심이 들어 얼굴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나라면 고작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이 정도로 수준 높게 유지할 수 있단 말인지, 저는 아무래도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던 모양이었기에 상황이 점점 꼬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부유하고 경제가 튼튼하다면 삼성이 인도 공장을 철수해도 그다지 타격으로 작용하지 않을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물가는 인도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분명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물가를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인도보다 몇 배는 비싼 물가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깜짝 놀란 저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나 비싼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싶어 편의점 직원에게 월급을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마저 인도의 외교부 관계자인 저보다도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양국의 경제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저는 도대체 중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한국을 폄하한 건가 싶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선진국이었고, 인도는 그런 한국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숙소를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당연히 숙박비 면에서도 인도와 비교도 안 됐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나 비싼 숙박비는 난생 처음 받고, 결국 인도 상류층인 저였지만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하는 숙소를 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경악을 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소였고, 이곳 숙박비가 저렴했던 이유는 바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이곳 무인 호텔에는 별도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스템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 입실 QR코드를 받을 수 있었고, 호텔 입구의 키오스크를 통해 체크인할 수 있었죠. 심지어 숙박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간식 등은 1층의 비품실에 전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한국은 정말 미친 국가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비품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개방해뒀음에도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이건 곧바로 도둑 맞을 게 분명했거든요. 인도에서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가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인 시스템을 구비해 둘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말로 도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지
비품실을 개방해뒀음에도 물건이 털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제가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1시간 정도를 숨어서 지켜봤음에도 한국인 투숙객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나올 뿐 절대로 물건을 훔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았기에 저는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시민의식이구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후진국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사람을 헷갈리게 했던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을 향해 허공에 대고 욕짓거리를 퍼부을 뿐이었죠. 물론 객실도 놀라웠어요. 이곳 무인호텔의 객실에는 음성명령을 통해 조명, 온도, 커튼을 조정할 수 있는 AI 기반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음악 재생 또는 모닝 알람 설정에 이르기까지 객실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음성 활성화 AI 어시스턴트가 함께 제공되었기에 저는 엄청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작 저렴한 무인 호텔이었을 뿐임에도 한국은 최고의 시민의식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의 뛰어난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도 점점 겁에 질려갔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인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이었고 결국 저는 괜히 한국을 자극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인도는 모든 것을 잃겠지만 아무리 봐도 한국이 잃을 건 없어 보였고 또 손해를 본다고 해도 워낙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였기에 이건 한국에 있어서 그다지 피해로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았죠. 그러나 저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이대로 굴종적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본전도 못 건질 게 분명했고 저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한국을 겁줘서 삼성 철수를 막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회의장에서 허세를 부리자마자 삼성 관계자는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망해버릴 거라고요? 현재 인도 말고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한국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국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왜 굳이 인도라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그건 인도가 손해보는 거지 한국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외교부 관계자라는 자가 인도 노동자들이 무슨 요구를 하는지도 아예 모르고 있군요. 삼성은 인도 노동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최신식 통근 버스까지 제공했고 임금 또한 인도 내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도 최고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금을 2배를 올려주고 최신식 버스의 교통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건 애초에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도 이러한 급진적인 임금 인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삼성이 인도에 공장을 지은 까닭은 인도는 삼성이 공장을 짓는 대신 혹여나 있을지 모를 불법 파업을 막아주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도 정부는 상황이 닥치자 방관만 하고 오히려 인도 불법 파업 노동자들 편을 들어주더니 이제 와서 협박이나 하며 공장 철수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니 당신들은 대체 양심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인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차별하며 푸대접을 하고 있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인도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있다고요? 외교부 관계자라는 자가 이런 수준 낮은 말을 하는 것만 봐도 인도의 처참한 현실을 알 것만 같아 한숨이 나오는군요. 당신은 한국에서 하루 정도를 머물렀다고 했는데 하루를 머물고도 한국인들이 그런 짓이나 할 사람들로 보이나요? 이건 전부 중국이 한국 공장의 근무 조건에 대한 불만을 과장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과 인도를 이간질하기 위해 인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언론에서 허위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중국은 진작부터 사이버 부대와 위장 언론을 만들어 가짜 뉴스와 선동을 이어나가던 중이었고 결국 이들은 인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킴으로써 파업에 동참하도록 한 것이죠. 설마 인도는 아직까지 이 정도 정보도 알아내지 못했던 건가요? 자, 보세요. 현재 한국인 공장 관리자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함부로 다룬다는 기사를 낸 언론들을 보면 이들은 전부 인도계 언론처럼 보이지만 죄다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한 중국 언론이잖아요. 이러한 유사 인도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노동자 학대에 대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고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 중국이 운영하는 공장의 조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다른 나라의 파업이 어떻게 더 나은 임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동 덕분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여 파업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었다면 진작에 저지했을 이러한 급낮은 선동을 어째서 인도는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들이 게시한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영상들을 좀 보세요. 이게 정말로 한국인처럼 보이나요? 영상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다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 국기 키링이 달린 배낭이나 티셔츠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들은 딱 봐도 중국인이 분명합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중국 관련한 굿즈들을 착용하지 않고 중국어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정보를 한국에서는 일개 기업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러한 중국 언론이 퍼뜨린 영상 속의 길거리에 볼일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어와 중국어 구별이 가능했지만 중국인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 모든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할 수 있다고 했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인도인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도인들은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이라고 믿어버렸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절대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인도의 국운이 걸린 일이었고 저는 반드시 삼성 공장을 지켜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관계자들이 제시한 이 모든 것이 중국의 공작이었다는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도대체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고 한국과 인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얻는 게 뭐냐며 억지를 부려봤는데요. 그런데 삼성 관계자는 곧바로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라고요. 그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 정말 외교부 관계자 맞나요? 한국에서는 외교부 실습생조차 알 법한 일을 어째서 외교부 관계자라는 당신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자, 보세요. 인도에서 한국 제조업이 중단된다면 중국은 즉각적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인도 내 한국 공장이 장기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한국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생산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 통해 중국은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제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의 전자산업은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로 인해 늘 한국에 밀리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고꾸라진다면 중국은 인도에 비해 더 안정적인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한국의 투자와 계약을 중국으로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전자제품에서 시작된 수출 능력 저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고 결국 한국의 인도에서의 수출 역량이 감소한 틈을 타서 중국은 다른 산업에서 마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 및 브랜드 신뢰도를 따져보면 중국이 한국을 능가할 리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갖은 더러운 수를 총동원해서라도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또한 한국 공장의 파업이 장기화되어 한국과 인도 간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면 중국은 한국과 인도의 동맹관계 단절을 통해 지정학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국방, 경제 파트너십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려는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막는데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은 한국과 인도 사이의 쐐기를 박음으로써 이 두 나라가 아시아에서 강력한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인도는 특히 미국과 호주와 같은 동맹 조직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균형추로 간주되고 있기에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죠. 그러나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과 인도 같은 지역 군사강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지역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결국 양국에게도 엄청난 손해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나 상당히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수준이 이렇게나 낮다면 그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의 선동과 분열 전략에 그대로 당하기만 하고 또 아무리 중국의 선동이라고 해도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에 돌입하는 등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인도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가치가 없는 국가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수준을 보니 아무래도 한국은 인도보다 미국이나 호주와의 군사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또 질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다른 국가를 찾는 게 더욱 이익처럼 보이고 결국 삼성을 비롯한 다른 한국 기업들은 욕심 많고 수준도 낮은 인도에서 전부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허세를 부리다 본전도 못 건진 상황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삼성 관계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한번 신뢰를 잃은 상대에게는 국물도 없는지
그저 매정하게 되돌아설 뿐이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삼성 관계자에게 겁을 줘서 협상을 승리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고 인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도 경제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고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한없는 무력감과 좌절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